아이고, 허리야. 어머니, 아직도 설거지 중이세요? 저녁 준비는요? 설거지 끝내고 금방 저녁 준비하마. 어머니, 그러다 또 늦으시면 어쩌려고 그러세요? 어제도 준호 오빠 퇴근할 때 밥이 안 되어 있었잖아요. 미안하구나. 다녀왔습니다. 우리 아들 왔네. 피곤하지? 네, 많이 피곤하네요. 그나저나 어제 얘기한 제 와이셔츠는 다려놓으셨어요? 깜빡했네. 저녁 식사하고 다려놓을게. 엄마, 그것 하나 부탁드렸는데 그것도 못하세요? 준호야, 아침부터 엄마도 집안일 하느라 바쁘게 보냈다. 깜빡할 수도 있는 거 아니냐? 어머니, 민재 숙제는 봐주셨어요? 어제도 안 봐주셔서 선생님한테 혼났다던데. 내 정신 좀 봐라. 그걸 또 깜빡했네. 미안하구나. 엄마, 맨날 깜빡! 집에서 도대체 뭘 하고 계신 거예요? 집안일 하나 제대로 못하시면서 왜 이 집에 계신 거예요? 나도 최선을 다하고 있어. 어머니, 저희가 어머님을 얼마나 존중하고 있는지 아세요? 그런데 어머님은 저희 마음을 전혀 이해 못하시는 것 같아요. 존중! 그래! 매일 나한테 이것저것 시키면서 그게 존중이니? 내가 이 집의 가정부냐? 엄마, 엄마도 우리를 위해 뭔가는 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나 더 이상 못 참겠다. 내가 여기 와서 행복할 줄 알았는데 이렇게 서러울 줄은 몰랐어. 어머니, 저희가 어머님을 모시고 산다고 생각하세요? 저희 집에 와서 같이 사시는 거잖아요. 그 정도 집안일은 해주셔야 하는 거 아닌가요? 알았다. 내가 나갈게. 늙은 엄마 떠맡지 말고 편하게 살아라. 지금 이 시간에 어딜 가시려고요? 엄마가 갈 곳이 어디 있다고 그러세요? 그건 내가 알아서 할 테니 신경 쓰지 마라. 안녕하세요. 이번 사연은 71세 박순자 어머니의 사연입니다. 박순자 어머니의 사연을 들으시면서 따뜻한 위로와 격려, 그리고 따끔한 조언을 댓글에 남겨주시면 박순자 어머니께 큰 위안과 힘이 되니 많은 댓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사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올해로 71살이 된 박순자라고 해요. 제 인생이 이렇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죠.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전라남도 순천에서 혼자 살고 있었어요. 남편은 5년 전에 먼저 세상을 떠났고, 막내 아들 준호는 서울에서 잘 나가는 회사원으로 일하고 있었죠. 어느 날 준호가 갑자기 전화를 해왔어요. 엄마, 이제 혼자 사시기엔 너무 위험해요. 저희 집으로 오시는 건 어떠세요? 손주도 돌봐주시고 저희와 함께 지내시면 좋잖아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마음은 설렘으로 가득 찼어요. 아들과 함께 살 수 있다니 얼마나 좋은 일인가요? 게다가 귀여운 손주도 매일 볼 수 있다니 말이에요. 서울로 이사 오는 날 준호와 며느리 혜진이가 반갑게 맞아주더라고요. 엄마, 여기에요. 오시느라 힘드셨죠? 고생하셨어요. 짐은 제가 들게요. 준호가 짐을 들어주는 모습을 보니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며느리도 환한 미소로 저를 맞이했죠. 어머니와 함께 지내게 돼서 정말 너무 기뻐요. 손주도 할머니가 오신다고 엄청 신나해요. 그 말을 들으니 제 입가에 미소가 절로 번졌어요. 새 집에 들어서니 깨끗하고 넓은 공간이 눈에 들어왔어요.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풍경도 멋졌고요. 엄마, 이쪽이 엄마 방이에요. 편하게 쉬세요. 준호가 안내해준 방은 햇볕이 잘 들어오는 아늑한 공간이었어요. 침대에 앉아보니 편안하더라고요. 이제 좋은 날들이 시작되겠구나 하는 생각에 가슴이 벅차올랐죠. 그날 저녁 우리 가족은 함께 식탁에 앉아 저녁을 먹었어요. 손주 민재가 제 무릎에 앉아 할머니, 우리 이제 매일 볼 수 있어요? 라고 물었을 때 저는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그럼 우리 민재, 할머니가 맛있는 것도 많이 해줄게. 라고 대답하며 손주를 꼭 안아주었죠. 준호와 혜진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고 저는 그 모습을 보며 이렇게 행복할 수가 없구나 하고 생각했어요. 그날 저녁 창밖으로 노을 지는 모습을 보고 있으니까 가슴이 두근거리고 설레었어요. 서울의 불빛들을 바라보며 이런저런 생각에 잠겼죠. 아침에 일어나면 손주 얼굴을 볼 수 있겠구나. 준호랑 매일 얼굴 보며
이야기도 나눌 수 있겠지. 며느리한테 요리도 가르쳐 주고 집안일도 함께하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들로 마음이 부풀어 올랐어요. 다음 날 아침 일찍 일어나 부엌으로 향했어요. 가족들을 위해 맛있는 아침 식사를 준비하고 싶었거든요. 냉장고를 열어보니 식재료가 가득해서 기분이 좋았어요. 이제 매일 이렇게 가족들 밥을 해줄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에 절로 미소가 지어졌죠. 된장찌개의 밥과 반찬들을 정성스레 준비했어요. 얼마 후 준호가 부엌으로 들어왔어요. 벌써 일어나셨어요? 제가 식사 준비하려고 했는데 늦었네요. 고마워요, 엄마. 준호의 말에 가슴이 따뜻해졌어요. 아이고, 우리 아들, 엄마가 해주고 싶어서 그래. 어서 앉아서 먹어봐. 준호는 한술 뜨더니 엄마 된장찌개 맛이 그대로예요. 진짜 오랜만에 먹어보는 것 같아요. 그 말을 들으니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며느리와 민재도 일어나 식탁에 모였어요. 할머니가 해주신 거예요? 맛있겠다. 라고 손주가 말하는데 그 모습이 그렇게 예쁠 수가 없더라고요. 어머님, 정말 맛있어요. 저도 배워야겠어요. 며느리와 함께 웃었죠. 온 가족이 함께 식사하는 모습을 보니 이게 행복이구나 싶었어요. 식사 후 준호가 출근하면서 엄마, 저녁에 뭐 해 먹을까요? 제가 퇴근길에 장 봐올게요. 라고 말하더라고요. 그 말을 듣는데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우리 아들이 이렇게 자상한 아들이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죠. 며느리도 출근하면서 어머님, 민재 유치원 등원만 부탁드릴게요. 일 끝나고는 제가 데리러 갈게요. 아들, 며느리, 손주와 함께 사는 일상이 이렇게 행복할 줄이야. 그렇게 며칠이 지나면서 저는 점점 이 새로운 삶에 적응해 갔어요. 아침마다 가족들의 식사를 준비하고 민재를 유치원에 데려다 주고 집안일을 하며 시간을 보냈죠. 가끔은 근처 공원에 산책을 나가기도 했어요. 서울 생활이 처음에는 낯설었지만 매일매일이 새롭고 즐거웠어요. 이제 외롭지 않겠구나. 나의 노년이 이렇게 행복할 줄이야 하는 생각에 매일 밤 감사 기도를 드렸죠. 하지만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몰랐어요. 이 행복이 얼마나 짧을지, 그리고 제 앞에 어떤 시련이 기다리고 있는지를. 그저 행복에 겨워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었죠. 그렇게 행복한 날들이 이어지는가 싶더니 어느 순간부터 분위기가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별거 아닌 것 같았죠. 준호가 어느 날 아침에 오늘은 제가 아침에서 먹고 나갈게요. 그렇게 점점 식사 시간에 얼굴 보기가 힘들어졌어요. 며느리도 바빠서 그런지 아침에 민재를 데리고 서둘러 나가곤 했죠. 어느 날은 며느리가 저녁 식사 후 설거지를 하고 있는 저에게 다가왔어요. 어머님, 제가 할게요. 어머님은 쉬세요. 그 말이 고마우면서도 왠지 꺼림칙했어요. 며느리의 표정에서 뭔가 말하고 싶은 게 있어 보였거든요. 아니야, 내가 할게. 너는 피곤할 텐데. 제가 그렇게 말하자 며느리가 잠시 망설이더니 입을 열었어요. 어머님, 설거지 하실 때 그릇 깨지는 소리가 자주 나서요. 조심히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것 같았어요. 내가 그렇게 부주의했나 하는 생각에 얼굴이 화끈거렸죠. 그랬구나, 미안해. 앞으로 조심할게. 겨우 그 말을 하고 나니 며느리는 안도의 표정을 지으며 거실로 돌아갔어요. 그날 밤 잠자리에 누워서도 그 일이 계속 마음에 걸렸어요. 내가 폐를 끼치고 있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자꾸 들더라고요. 다음 날부터 저는 더 조심스럽게 행동하려고 노력했어요. 하지만 그럴수록 오히려 실수가 더 잦아지는 것 같았죠. 며칠 후 민재를 데리고 놀이터에 갔다가 민재가 넘어져 무릎을 다친 적이 있었어요. 크게 다친 건 아니었지만 준호와 며느리의 반응이 심상치 않았죠. 엄마, 민재 봐주실 때 좀 더 조심해 주세요. 애가 다칠 뻔했잖아요.
준호의 말에 가슴이 아팠어요. 내가 이제 손주도 제대로 못 봐주나 하는 생각이 들었죠. 시간이 지날수록 집안일을 하는 게 점점 부담스러워졌어요. 며느리가 자주 뒤에서 다시 정리하는 모습을 보게 되면서 자신감이 떨어졌거든요. 어머님, 제가 할게요. 어머님은 좀 쉬세요. 라는 말을 자주 듣게 되었죠. 처음엔 며느리의 배려라고 생각했는데 어느 순간부터 그 말이 당신이 하면 안 돼요. 뜻으로 들리기 시작했어요. 준호도 변하기 시작했어요. 예전엔 퇴근하고 오면 오늘 하루 어떠셨어요? 라고 물어보곤 했는데 이제는 그런 대화도 없어졌죠. 요즘에는 오늘 민재 잘 돌봐주셨죠? 이런 말만 간단히 하고 방으로 들어가 버리곤 해요. 점점 이 집에서 제 존재가 작아지는 것 같은 기분이 들었어요. 내가 이 집에 와서 도움이 되고 있는 걸까? 아니면 오히려 방해가 되고 있는 걸까? 하는 생각이 자꾸 들더라고요. 그렇게 서서히 제 마음속의 불안과 서운함이 자리 잡기 시작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며느리가 저에게 다가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어머님, 제가 일이 너무 바빠져서 그러는데 집안일을 좀 더 도와주실 수 있으세요? 순간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내가 필요한 곳이 있구나 하는 생각에 오히려 기뻤죠. 그럼 당연하지. 내가 다 할 테니 걱정하지 마. 그날부터 저는 더 열심히 집안일을 하기 시작했어요. 아침 일찍 일어나 빨래를 하고 집안 구석구석을 청소하고 식사 준비는 물론이고 설거지까지 도맡아 했죠. 며느리가 출근하기 전에 민재를 씻기고 옷을 입혀 유치원에 보내고 하원 시간에 맞춰 데리러 가는 일도 제 몫이 되었어요. 처음에는 힘들다는 생각보다는 내가 이 집의 보탬이 되고 있구나 하는 뿌듯함이 컸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더 지치기 시작했죠. 허리도 아프고 다리도 쑤시고 밤에 잠자리에 누우면 온몸이 쑤셔서 잠을 이루기 힘들 때도 많았어요. 그런데도 준호와 며느리는 당연하다는 듯이 모든 집안일을 저에게 맡기더라고요. 엄마, 오늘 저녁은 뭐예요? 어머님, 제 옷 좀 다려주실 수 있으세요? 할머니, 내일 소풍 가는데 김밥 싸주세요. 이런 요구들이 끊임없이 이어졌어요. 어느 날은 며느리가 친구들을 집으로 초대하겠다고 하더라고요. 어머님, 다음 주에 제 친구들이 오기로 했어요. 맛있는 거 좀 준비해 주실 수 있죠? 그 말을 듣는 순간 왠지 모를 서운함이 밀려왔어요. 나는 이 집의 식모인가 하는 생각이 들었죠. 하지만 이내 그런 생각을 애써 지우고 정성껏 음식을 준비했어요. 집안일을 하면서도 늘 조심스러웠어요. 어머님, 이건 이렇게 하시면 돼요. 며느리가 저에게 이렇게 자주 말하는 걸 보면 내 방식이 마음에 들지 않는 모양이었거든요. 그래서 더 조심히, 더 열심히 했죠. 하지만 그럴수록 더 피곤해지고 내 모습이 초라해지는 것 같았어요. 준호는 퇴근 후에 엄마 수고하셨어요. 라는 말 한마디 없이 TV만 보다 자기 방으로 들어가곤 했어요. 며느리도 어머님 덕분에 정말 편해요. 라는 말을 가끔 하긴 했지만 그 말이 진심으로 들리지 않았죠. 점점 이 집에서 제 존재가 엄마나 할머니가 아닌 그저 가사도우미 같아 보이기 시작했어요. 밤마다 생각했죠. 내가 이러려고 아들 집에 왔나? 이게 정말 내가 바라던 모습일까? 하지만 그 누구에게도 이런 마음을 털어놓을 수 없었어요. 그저 묵묵히 주어진 일을 하면서 언젠가는 나아지겠지 하는 희망을 품고 하루하루를 버텨나갔죠. 시간이 흐를수록 집안에서의 제 위치는 점점 더 애매해져 갔어요. 그러던 어느 날 아침, 아들이 출근하면서 저녁에 회사 동료들이 놀러 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침부터 분주히 움직이며 집안 청소부터 음식 준비까지 모든 걸 챙겼죠. 손님들이 오고 한창 이야기꽃을 피울 때였어요. 여기 물 좀 더 갖다 줘요.
준호가 불쑥 말했어요. 그 말에 저는 순간 멍해졌어요. 마치 제가 이 집의 가정부인 것만 같았거든요. 하지만 저는 아무 말 없이 물을 가져다 주었어요. 그때 아들의 동료 중 한 분이 저를 보며 물었죠. 준호 씨 어머님이세요? 그 말에 준호가 잠깐 당황하는 듯 했지만 네, 우리 어머니세요. 요즘 저희 집에 와 계세요. 라고 대답했어요. 그 순간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와 계세요라니. 마치 제가 잠시 머물다 가는 손님 같잖아요. 이 집이 제 집이 아니라는 걸 다시 한번 깨달았죠. 하지만 저는 아무렇지 않은 척 웃으며 네, 반갑습니다. 라고 인사했어요. 그리고 곧바로 주방으로 가 설거지를 하며 눈물을 삼켰죠. 며느리와의 관계도 점점 더 서먹해져 갔어요. 그렇게 아들 회사 동료들이 왔다 간 지 며칠이 안 되고 며느리의 친구들이 집에 왔을 때였어요. 저는 평소처럼 음식을 준비하고 차를 내오고 있었죠. 그때 며느리의 친구 중 한 명이 물었어요. 아주머니, 이 집에서 일하신 지 오래되셨어요? 순간 며느리의 얼굴이 굳더라고요. 일하시는 아주머니 아니에요. 저희 시어머님이세요. 라고 대답은 했지만 그 말을 하는 며느리의 표정이 영 편치 않아 보였어요. 그 일이 있고 나서 며느리는 저를 더 대하기 어려워하는 것 같았어요. 가끔 부엌에서 마주치면 어색하게 웃으며 어머님, 제가 할게요. 이렇게 말하지만 그 말 뒤에 숨겨진 제발 좀 비켜주세요라는 뜻이 느껴졌죠. 민재와의 관계도 미묘하게 변해갔어요. 어느 날 유치원에서 돌아온 민재가 울면서 말했어요. 할머니, 선생님이 우리 엄마 아빠 어디 계시냐고 물어봤어요. 다른 애들은 다 엄마 아빠가 데리러 오는데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아팠어요. 손주를 위해서라도 제가 이 집에 있어야 한다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민재에게 상처를 주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밤마다 잠자리에 누워 생각했어요. 내가 여기 있어서 다들 불편해하는 걸까? 내가 없으면 오히려 이 가족이 더 행복해질까? 그런 생각을 하면 눈물이 왈칵 쏟아졌죠. 하지만 누구에게도 이런 마음을 털어놓을 수 없었어요. 아들에게, 며느리에게, 아니면 손주에게, 아무에게도 말할 수 없었죠. 그렇게 하루하루가 지나갔어요. 겉으로는 평온해 보이는 일상이었지만 제 마음속에는 점점 더 큰 균열이 생겨가고 있었죠. 이대로 계속 살아야 하나? 아니면 다시 순천으로 돌아가야 하나? 그런 고민이 깊어질수록 제 마음속의 외로움과 서글픔은 더욱 커져만 갔어요. 그렇게 시간이 흐르면서 준호와 며느리의 태도는 점점 더 냉담해져 갔어요. 어느 날 아침 아들이 출근 준비를 하며 말했죠. 오늘 저녁에 회식이 있어서 늦을 거예요. 민재 저녁 챙겨주고 숙제도 좀 봐주세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 한구석이 불편했어요. 예전에는 다정하게 말을 했죠. 오늘 회식이 있어서 좀 늦을 것 같아요. 죄송해요. 이렇게 말하던 아들이 이제는 당연하다는 듯이 말하는 걸 보니 섭섭했어요. 며느리의 태도도 점점 더 냉담해져 갔어요. 며느리가 출근 준비를 하며 말했죠. 어머님, 오늘은 저녁에 제 직장 동료들이 집에 오기로 했어요. 저녁 식사 좀 준비해 주실 수 있죠? 그리고 집안 정리도 좀 해주세요. 마치 당연히 제가 해야 할 일인 것처럼 말하는 며느리의 태도에 가슴이 아팠어요. 하지만 저는 그저 알겠다고 대답할 수밖에 없었죠. 알았어. 맛있게 해놓을게. 그리고 준호의 태도도 점점 더 저에게 무신경해져 갔어요. 퇴근 후 소파에 앉아 TV를 보며 손 하나 까딱하지 않고 과자며 물이며 이것저것 다 갖다 달라고 시키는 횟수가 늘어났어요. 마치 제가 아들의 시중을 들어야 할 사람인 것처럼요. 가끔은 이 옷 좀 내일까지 다려주세요. 이렇게 말하며 구겨진 셔츠를 던지듯이 건네기도 했어요. 내가 아들을 이렇게 키웠던가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일은 점점 더 많아졌어요.
빨래, 청소, 요리는 물론이고, 이제는 손주의 숙제 봐주기까지 제 몫이 되었어요. 어느 날은 며느리가 식탁에 앉아 차를 마시면서 저에게 손주 안내문을 확인하라고 시키더군요. 어머님, 민재 유치원 가방에 있는 안내문 좀 확인해 주세요. 내일 무슨 행사가 있다고 하던데 준비물도 챙겨 주시고요. 이런 식으로 말하며 아무렇지 않게 시키더군요. 순간 이건 엄마가 해야 할 일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지만 결국 그래 알았어 라고 대답했어요. 며느리는 제가 하는 일에 대해 늘 불만족스러워 했어요. 빨래를 개다 보면 어머님, 옷을 이렇게 개시면 어떡해요? 옷에 주름 생기잖아요. 음식을 할 때도 어머님, 요새 음식이 너무 싱거워요. 좀 더 간을 세게 해주세요. 이런 식으로 늘 트집을 잡았어요. 그럴 때마다 저는 마음속으로 울었지만 겉으로는 알았어. 다음엔 그렇게 할게. 라고 대답할 뿐이었죠. 가장 마음 아픈 건 둘이서 저를 무시하는 듯한 대화를 나누는 걸 들었을 때였어요. 주방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는데 거실에서 둘의 대화가 들렸어요. 여보, 엄마가 요새 좀 정신이 없으신 것 같아. 어제는 내 양말을 민재 서랍에 넣어뒀더라고. 맞아요. 얼마 전엔 제 화장품을 버리기도 했잖아요. 이제 연세가 있으셔서 그런가.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미어졌어요. 내가 이제 쓸모없는 늙은이 취급을 받는구나 하는 생각에 눈물이 왈칵 쏟아졌죠. 하지만 소리내어 울 수도 없어서 그저 물소리에 눈물을 묻혔어요. 이렇게 하루하루가 지나갈수록 제 존재감은 점점 더 작아져만 갔어요. 이 집에서 저는 그저 집안일을 하는 사람, 손주를 돌보는 사람,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닌 것 같았죠. 내가 정말 이렇게 살아야 하나 하는 의문이 끊임없이 들었지만 달리 갈 곳도 할 수 있는 일도 없어 보였어요. 그저 이 상황이 언젠가는 나아지기를 바라며 하루하루를 버텨나갔죠. 그러던 어느 날 결국 폭풍이 몰아쳤어요. 그날따라 몸이 좋지 않아 침대에서 일어나기가 힘들었죠. 하지만 아침 식사를 준비해야 한다는 생각에 억지로 일어났어요. 주방에 들어서는데 며느리가 불쑥 나타났어요. 어머님, 아직 아침 준비 안 하셨어요? 저희 다 늦었다고요. 며느리의 말에 순간 화가 치밀어 올랐어요. 그동안 참았던 감정이 폭발했죠. 나도 사람이야. 몸이 안 좋을 수도 있고 피곤할 수도 있어. 내가 이 집의 가정부냐? 제 목소리가 높아지자 며느리도 지지 않고 맞받아쳤어요. 어머님, 저희가 어머님을 모시고 산다고 생각하세요? 저희 집에 와서 사시는 거잖아요. 그 정도 집안일은 해주셔야 하는 거 아닌가요? 그 말에 더욱 화가 났어요. 그래. 내가 너희 집에 얹혀 사는 것 같구나. 근데 너는 집에서 하는 일이 뭐가 있는데? 집안일에 육아에 내가 다 했잖아. 우리의 고성이 온 집안에 퍼졌고 아들이 황급히 주방으로 뛰어왔어요. 엄마, 여보, 무슨 일이에요? 준호의 등장에 잠시 안도감이 들었어요. 이제 준호가 내 편을 들어주겠지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하지만 제 기대는 곧 무너졌어요. 여보, 무슨 일인데? 아들이 며느리에게 먼저 물었어요. 며느리가 울먹이며 상황을 설명하자 준호는 한숨을 쉬더니 저를 바라봤어요. 엄마, 왜 그러세요? 우리가 엄마를 이 집에 모신 건 편하게 지내시라고 한 거예요. 하지만 그만큼 엄마도 우리를 도와주셔야 하는 거 아닌가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미어졌어요. 제 아들이, 제가 그토록 사랑으로 키운 아들이 저를 이렇게 대하다니요. 눈물이 왈칵 쏟아졌어요. 그래, 내가 잘못했다. 내가 이 집에 얹혀 사는 것 같구나. 미안하다. 저는 흐느끼며 방으로 들어갔어요. 문을 닫고 침대에 쓰러져 울었죠. 그동안 참았던 모든 서러움과 분노가 한꺼번에 터져 나왔어요. 방 밖에서는 준호와 며느리의 대화가 들렸어요. 여보, 어머님이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그래도 엄마잖아. 조금만 더 참아봐. 저도 참을 만큼 참았어요.
이제 못 참겠어요. 그 대화를 들으며 더욱 서러워졌어요. 제 아들은 끝까지 제 편이 되어주지 않았고, 며느리와의 관계는 돌이킬 수 없을 만큼 나빠져 버렸어요. 이제 어떻게 해야 하지? 하는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이대로 계속 살아갈 수는 없을 것 같았죠. 집을 나가야 할까? 하지만 순천 집은 이미 팔아버렸고 갈 곳이 없었어요. 그렇게 방 안에서 앞으로의 일을 고민하며 한참을 울었어요. 이제 제 앞에는 큰 위기가 닥쳐왔고 저는 그 어느 때보다도 외롭고 무기력해졌어요. 이 상황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모든 것이 막막하기만 했죠. 그날 이후로 집안 분위기는 얼어붙었어요. 저는 방에서 거의 나오지 않았고 준호와 며느리도 저를 피하는 듯 했죠. 며칠이 지나고 준호가 조심스레 제 방문을 두드렸어요. 잠깐 얘기 좀 할 수 있을까요? 방에 들어온 준호의 표정은 복잡해 보였어요. 아들이 입을 열었죠. 이번 일은 정말 죄송해요. 하지만 엄마도 조금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도 힘들게 살아가고 있어요. 엄마가 도와주시는 건 정말 감사하지만 가끔은 좀 더 신경 써주셨으면 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 속에서 분노가 치밀어 올랐어요. 준호야, 내가 뭘 더 어떻게 해줘야 한다는 거니? 밥하고 빨래하고 청소하고 민재 돌보고 그 정도면 충분하지 않니? 준호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그건 엄마가 해주시는 당연한 일이잖아요. 우리가 엄마를 이 집에 모신 건 저는 준호의 말을 자르고 소리쳤어요. 나를 모셔. 매일같이 가정부처럼 부려먹으면서 날 모시다니. 그게 무슨 말이야? 난 너희 집의 가정부가 아니라 너 엄마야. 준호도 목소리를 높였어요. 엄마도 우리 가족이니까 서로 도와야 한다고요. 왜 그걸 이해 못하세요? 우리의 언쟁 소리를 듣고 며느리가 방으로 들어왔어요. 며느리의 표정은 냉랭했죠. 어머님, 저희가 어머님을 얼마나 존중하고 있는지 아세요? 그런데 어머님은 저희 마음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시는 것 같아요. 저는 며느리를 향해 돌아섰어요. 너희가 날 존중한다고? 그래. 매일 나한테 이것저것 시키면서 그게 존중이니? 내가 너희 집 하녀야? 며느리의 얼굴이 붉어졌어요. 어머님! 저희가 언제 어머님을 하녀처럼 대했다고 그러세요? 저희도 일하느라 바빠서 어머님께 도움을 요청한 것뿐이에요. 상황이 점점 격해지자 준호가 끼어들었어요. 둘 다 그만해요. 하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을 주워 담을 순 없었죠. 저는 울부짖듯 말했어요. 난 더 이상 못 참겠다. 내가 여기 와서 행복할 줄 알았는데 이렇게 서러울 줄은 몰랐어. 당장 이 집에서 나가야겠다. 준호가 당황한 듯 말했어요. 엄마, 어디로 가실 건데요? 엄마가 갈 곳이 어디 있어요? 그 말에 저는 더욱 서러워졌어요. 맞아요. 저에겐 갈 곳이 없었죠. 하지만 이대로 계속 살 수는 없었어요. 그건 내가 알아서 할 테니 너희는 이제 늙은 엄마 떠맡지 말고 편하게 지내거라. 며느리가 한숨을 쉬며 말했어요. 어머님, 저희가 어머님을 떠맡았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정말 그렇게 생각하세요? 방 안의 공기가 무거워졌어요. 우리 셋 다 할 말을 잃은 채 서로를 바라보고만 있었죠. 이 갈등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앞으로 우리 가족이 어떻게 될지, 그 누구도 답을 찾지 못한 채 침묵만 이어졌어요. 그렇게 우리 가족은 깊은 위기 속으로 빠져들고 있었고, 저는 이제 정말로 이 집을 떠나야 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가슴이 무너져 내렸어요.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하고 뒤척이고 있었어요. 그러다 화장실에 가고 싶어 조용히 방을 나섰죠. 그때였어요. 거실에서 들려오는 아들과 며느리의 속삭임이 제 귀에 들어왔어요. 여보, 이대로는 안 돼요. 어머님이 정말 나가버리면 어쩌려고 그래요? 며느리의 목소리였어요. 걱정 마. 엄마가 어디 갈 데가 있겠어? 원래 늙은이들은 고집 좀 피우다 마라. 준호의 냉정한 대답에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어요. 하지만 재산은 어떡해요? 아직도 어머님 명의로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엄마를 여기 모셔온 거 아니야? 곧 설득해서 재산 이전하게 할 거야. 조금만 참아. 순간 제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남편이 남겨준 재산. 그동안 아들에게 말하지 않았던 그 돈과 부동산이 떠올랐죠. 재산 때문에 날 데려왔구나 알게 되었죠. 며느리의 목소리가 다시 들렸어요. 어머님 고집이 보통이 아니에요. 쉽게 넘어오실 것 같지 않은데. 내가 알아서 할게. 안 되면 다른 방법이라도 써야지. 어차피 늙어서 정신도 없으실 텐데 뭐.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벽을 짚고 겨우 서 있는데 준호의 잔인한 말이 계속 이어졌어요. 정말 안 되면 치매라도 걸린 척해서 후견인 신청하면 돼. 그럼 재산 다 우리 거 되는 거 아니야? 어차피 늙은이 재산 우리가 써야 제대로 쓰는 거지. 더는 듣고 싶지 않았어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죠. 조용히 방으로 돌아와 문을 닫고 쓰러지듯 침대에 누웠어요. 내 아들이, 내 며느리가 눈물이 하염없이 흘렀어요. 그동안 제가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깨달았죠. 제 아들을 믿고 이 가정을 위해 헌신했던 시간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어요. 밤새 잠 못 이루고 생각했어요. 이대로 당할 순 없어. 아침이 밝았을 때 저는 결심을 했어요. 더 이상 이 집에 있을 수는 없었죠. 하지만 그냥 나가지는 않을 거예요. 제 인생을 망가뜨리려 한 이 못된 자식들에게 따끔한 교훈을 주고 싶었어요. 조용히 일어나 옷을 갈아입고 중요한 서류들을 가방에 넣었어요. 그리고 집을 나섰죠. 이제 제가 해야 될 일이 남아 있었어요. 은행으로 향하는 발걸음이 어느 때보다 단단했어요. 이제 내 인생의 새로운 장을 열 시간이야. 날 이용하려 했던 아들과 며느리에게 내가 누군지 보여줄 거야. 가슴 속에서는 분노와 결애, 그리고 새로운 희망이 불타올랐어요. 은행에 도착해서 창구로 향했죠. 안녕하세요. 계좌 관련해서 상담을 받고 싶은데요. 친절한 은행원이 저를 안내해 주었어요. 상담실에 들어가 앉자마자 제 입에서 말이 쏟아져 나왔죠. 제 명의로 된 모든 계좌에 대해 인출 제한을 걸고 싶어요. 그리고 새로운 계좌도 만들고요. 은행원이 놀란 눈으로 저를 바라봤어요. 네. 모든 계좌에 대해서요? 무슨 일 있으신가요? 저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제 아들이 제 재산을 노리고 있어요. 제가 모르게 인출할까봐 걱정돼요. 은행원은 동정 어린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겠습니다. 즉시 조치해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1시간가량 은행 업무를 보며 제 재산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는 모든 조치를 취했어요. 새로운 계좌는 오직 제 주민등록증으로만 접근할 수 있게 해뒀고, 기존 계좌들은 모두 인출 제한을 걸어뒀죠. 은행을 나와 곧바로 부동산으로 향했어요. 제 명의로 된 집과 땅이 몇 군데 있었거든요. 안녕하세요. 제 명의로 된 부동산 관련 서류를 좀 확인하고 싶은데요. 부동산 중개인은 친절하게 서류들을 준비해서 보여줬어요. 저는 꼼꼼히 서류들을 검토하며 말했죠. 이 부동산들에 대해 혹시 누군가 문의하거나 거래를 시도하려고 하면 꼭 저한테 연락해 주세요. 절대 제 아들이나 며느리한테 정보를 주시면 안 돼요. 중개인은 의아한 표정을 지었지만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겠습니다. 꼭 명심하겠습니다. 다음으로 향한 곳은 변호사 사무실이었어요. 변호사를 만나 상황을 설명했어요. 제 재산을 보호하고 싶어요. 그리고 만약 제가 치매나 다른 질병으로 의사 결정 능력을 잃게 되면 제 아들이 제 재산을 마음대로 할 수 없게 하고 싶어요. 변호사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어요. 그렇다면 지속적 위임장을 작성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어머니께서 신뢰할 수 있는 다른 가족이나 지인을 대리인으로 지정해 두시면 됩니다. 잠시 고민했어요. 제가 믿을 수 있는 사람. 오랜 생각 끝에 동생의 이름을 적었죠. 그리고 유언장도 새로 작성하고 싶어요.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꼼꼼히 유언장을 작성했어요. 제가 세상을 떠나면 재산의 대부분을 신뢰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도록 했고, 준호에게는
한 푼도 남기지 않기로 했습니다. 모든 법적 절차를 마치고 나오니 해가 저물고 있었어요. 깊은 한숨이 나왔지만 동시에 가슴 속에서는 단단한 결의가 느껴졌어요. 이제 됐어. 이제 내 인생은 내가 지켜낼 거야. 변호사 사무실을 나오자마자 전화기를 꺼냈어요. 아들에게 문자를 보냈죠. 준호야, 엄마 며칠 동안 집 비울 거야. 걱정하지 마라. 전화기를 끄고 택시를 탔어요. 목적지는 오래된 친구의 집이었죠. 아들이 얼마나 잘못된 선택을 했는지, 그리고 이 엄마가 당하고만 있지 않는다는 걸 제대로 보여줄 때가 된 거였죠. 택시 창밖으로 흐르는 도시의 불빛을 보며 제 인생의 새로운 장을 열 준비를 했어요. 그날 이후로 준호와 며느리에게서 연락이 빗발쳤어요. 처음엔 달래는 듯한 말투였다가 점점 협박으로 변해갔죠. 하지만 전 이미 마음을 굳게 먹었어요. 며칠 뒤 제가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준호야, 너가 그토록 원하던 내 부동산 명의를 너 앞으로 해주마. 준호의 목소리에서 기쁨이 묻어났어요. 정말요? 그래. 내일 등기소에서 보자. 다음 날 등기소 앞에서 만난 준호의 얼굴엔 웃음기가 가득했어요. 하지만 그 웃음은 오래가지 못했죠. 자, 여기 서명해. 제가 내민 서류를 보더니 준호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어요. 이게 뭐예요? 부동산 등기가 아니잖아요. 그래. 상속 포기 서류야. 넌 이제 내 아들 아니다. 그리고 내가 죽어도 너 앞으로 상속되는 재산은 단 한 푼도 없으니 기대하지 말거라. 준호가 소리쳤어요. 엄마! 왜 이러세요? 제가 뭘 그렇게 크게 잘못했다고 이렇게까지 하세요? 진짜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저는 그런 아들을 지켜보고만 있었죠. 제발요. 엄마, 저희한테 서운한 게 있었다면 용서해 주세요. 하지만 전 이미 돌아설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용서. 난 이미 다 용서했다. 이게 내가 너희에게 줄 수 있는 마지막 사랑이다. 그리고 앞으로 너희 가족하고는 보는 일 없을 거다. 그렇게 저는 재산을 뺏기지 않고 아들과 며느리 인생에서 완전히 발을 뺐어요. 제 재산을 탐하던 아들과 며느리의 계획은 완전히 물거품이 됐죠. 그 후 전 순천으로 내려갔어요. 예전에 살던 곳과는 다른 조용한 동네의 작은 집을 장만했죠. 앞마당엔 꽃과 나무를 심고 뒷마당엔 작은 텃밭도 만들었어요. 순자 씨, 오늘 저녁은 우리 집에서 같이 먹어요. 내가 김치찌개 끓였어. 옆집 할머니의 정겨운 목소리에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이곳에 온 지 얼마 되지 않았지만 좋은 이웃들 덕분에 마음의 상처도 조금씩 아물어가고 있었죠. 주말이면 동네 노인정에 가서 친구들과 윷놀이도 하고 가끔은 노래교실에도 나가요. 처음엔 어색했지만 지금은 제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순자야, 너 요새 얼굴빛이 좋아 보인다. 친구의 말에 저도 모르게 웃음이 나왔어요. 그래, 나도 모르게 행복해졌나 봐. 이제는 밤에 잠들 때 더 이상 눈물을 흘리지 않아요. 대신 내일은 또 어떤 즐거운 일이 있을지 기대하며 잠이 들죠. 서울에서의 일은 이제 먼 옛날 이야기가 되어버렸어요. 가끔 그때를 떠올리면 아직도 가슴이 아프지만 그 경험이 있었기에 지금의 제가 있다고 생각해요. 이제 저는 진정한 제 인생의 주인공으로 살아가고 있어요. 누군가의 엄마나 할머니가 아닌 그저 박순자로서 말이에요. 앞으로 어떤 일들이 기다리고 있을지 모르지만 한 가지 확실한 건 이제 더 이상 두렵지 않다는 거예요. 그리고 남은 인생 제가 원하는 대로 제가 주인공이 되어 즐겁고 행복하게 살아가려고 합니다. 여기까지 박순자 어머니의 사연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들으셨나요? 나이는 결코 우리를 규정짓지 않습니다. 박순자 어머니의 이야기처럼 언제든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습니다. 자식들에게 너무 의지하지 말고 우리 자신을 먼저 사랑하고 돌보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인생 경험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자산입니다. 이를 바탕으로 우리만의 행복을 찾아가는 건 어떨까요? 텃밭을 가꾸든, 새로운 취미를 배우든, 좋은 이웃들과 소소한 일상을 나누든, 우리의 선택으로 만들어가는 삶이 가장 아름답다고 생각합니다. 오늘부터 인생의 주인공으로 당당히 살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앞으로의 인생이 지금까지보다 더 행복하고 의미 있기를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하시면 올라오는 사연을 빠르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다음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